컴퓨터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에서 네트워크 토팔로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팔로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여러 노드들과 링크들이 실제로 또는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노드란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가진 통신장치이고요. 호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컴퓨터라든지 라우터, 프린터 등이 있죠. 네트워크 토팔로지의 종류에는 버스형과 스타형, 링형, 트리형, 메시형이 있고요. 버스형은 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통신 회선에 모든 네트워크 노드들을 일렬로 연결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케이블에 소용되는 비용도 낮고요. 한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미 다른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 중이면 충돌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전송을 해줘야 하는데 연결된 노드가 많거나 트래픽이 많아지면 충돌이 잦아지게 되고 네트워크의 성능이 매우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형은요, 허브가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고요. 허브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다른 노드들이 허브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모든 노드들이 중앙의 허브에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통신함으로 통신망의 처리 능력과 신뢰성은 이 중앙에 있는 허브에 의해서 좌우되죠. 지능형 허브는 네트워크의 통신 양을 조절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고장 발견과 유지 보수가 쉽고 전송 제어가 간단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링형은요, 링형 구조에서는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중간 원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의 노드에서 전송한 데이터는 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보내집니다. 이를 수신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노드에서 매번 신호를 재생하여 다음 노드로 전송을 하죠. 이러한 재생 과정으로 전송 도중 오류를 줄일 수 있고요. 목적지 노드가 데이터를 수정하면은 링에서 그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링형은 원의 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방향 링과 양방향 경송을 할 수 있는 이중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링에서는 한 방향으로 전송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링형 구조는 그 구조가 아주 단순하여 설치와 재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은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네트워크의 성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형은요, 트리 구조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트리의 최상위 노드는 허브가 위치하고 하위의 다른 노드들을 제어합니다.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나 네트워크의 확장이 비교적 쉽고요. 중앙 지점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체 네트워크가 장애가 발생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그 다음 메시형입니다. 메시형은 중앙을 제어하는 노드 없이 모든 노드들이 상호 간에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 직접 연결하는 그물 모양입니다. 전송 중간에 다른 장치의 중계가 필요 없으므로 망의 효율이 가장 좋죠. 일부 통신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통신 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서 대부분
신뢰성이 중요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접속 장치입니다.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 또는 변화시켜주는 장비고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에 변환하기 위한 방법은 DA 컨버터라는 IC를 통해서 변환이 되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장치 속에는 AD 컨버터라는 IC가 탑재되어 있죠. 컴퓨터로 통신을 하는 초기에는 기존에 깔려있는 전화망을 사용하여 컴퓨터 통신에 이용되었고요. 전화망은 음성과 같이 아날로그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화망으로 컴퓨터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모뎀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모뎀은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변조라는 것이고요. 또 수신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복원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디모듈레이션, 복조라는 겁니다. 모든 유무선 통신은 변조와 복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변조 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허브입니다. 자전거 중앙 부분과 같은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 곳에 보내는 역할을 하죠. 허브에는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요. 더미 허브는 단순히 들어온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 전달하는 것으로 전체 대역폭을 각 호스트가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증가하면은 속도가 저하됩니다. 연결되는 호스트가 적은 규모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스위칭 허브는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목적지의 주소로 스위칭하는 기능을 가지고요. 더미 허브처럼 대역폭을 분할하지 않고 전대점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효율이 훨씬 높아지기는 하나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리피터인데요. 리피터는 네트워크의 전송 거리를 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리피터는 전송 도중에 약해진 신호를 재생하여 주거나 증폭하여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브릿지인데요. 브릿지는 2개 이상의 레인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줍니다. 네트워크에 흐르는 프레임의 주소를 보고 같은 랜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랜으로 보내야 할 것들은 브릿지를 통해서 해당 랜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 다음 라우터인데요. 랜이라든지 맨이라든지 웨는 같은 네트워크 서로 연결해주는 장비고요. 라우터는 패킷의 논리 주소, IP 주소에 따라서 패킷을 라우팅 해줍니다.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라우터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라우터는 라우터로 수신되는 패킷의 목적지, 인터넷 주소를 보고 다음 경로를 결정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목적지 주소를 토대로 경로상의 다음 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게이트웨이인데요.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간 입구 역할을 하거나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의 연결점이죠. 보통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가 되고요. 프로토콜 변환기 역할도 하므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2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게이트웨이와 라우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다음은 교환 방식 중에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목적지로 전송을 하기 전에 먼저 회선을 설정하고요. 회선이 설정되어
해제되기 전까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컴퓨터들이 이 회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선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한번 설정되어 이제 전송을 시작하면은 다시 경로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 없으므로 음성과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적합하고요. 독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회선교환의 대표적인 예는 음성 전화망이죠.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에 있어서는요, 회선 교환과 달리 이제 고정된 경로로 미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전송은 패킷 단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패킷들은 네트워크의 트래픽 상태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송 경로를 가지죠. 이 패킷 교환 방식은 고정된 경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경로를 다른 목적지로 가는 여러 패킷들이 공유하므로 통신 회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죠. 그 다음 네트워크의 분류에서 랜은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근거리 좁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기타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은 개념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관리되는 지역이고요. 한 회사의 건물이라든지 공장, 반경이 수백 미터 또는 이제 수 킬로미터가 되는 대학의 캠퍼스 등에 설치된 네트워크입니다. 랜은 초기에 주로 이제 10에서 100Mbps의 이더넷을 사용했고요. 최근에는 보다 빠른 전송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가비트 이더넷, ATM, FDDI, 무슨 랜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의 특징은 전송 지연 시간이 적고 좋은 품질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고 관리하므로 비교적 통신 품질이 우수하고요. 전송 시 오류가 아주 낮고요. 전송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랜에서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프린터 같은 이제 장치들을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아주 용이하죠. 랜의 표준은 이더넷, 고속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FDDI가 있습니다. 보통 전송 매체로 광섬유를 사용하여 고속 랜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많은 대역폭과 빠른 전송이 필요한 백봉망에 사용됩니다. 요 FDDI는요. 그러면 이제 랜입니다. 랜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이고요. 랜이 확장되거나 연결되어서 하나의 마을이나 도시의 네트워크입니다. 랜은 넓은 범위를 포함해야 하므로 전기 통신 사업자가 이를 제공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웬인데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 이는 아주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국가나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 가장 대표적인 웬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일반적으로 웬은 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속도도 랜에 비해서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ISDN인데요. 종합통신망이라고 부르죠. 1980년대 중반에 음성의 전화와 데이터 통신, 화상통신 등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ISDN은 전송 속도가 64kbps에서 144kbps로 현대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브로드밴드 ISDN이었는데요. 이미지, 영상, 사운드 등을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기존의 ISDN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광대역 디지털 통신망입니다. 이 브로드밴드 ISDN은 2Mbps에서 155Mbps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 다음 ATM인데요. ATM 포럼이 설계를 하고 ITUT가 채택한 셀 릴레이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ATM은 브로드밴드 ISDN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기반 기술로 전송의 기본 단위가 53바이트 셀이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48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셀에 넣고요. 셀의 나머지 5바이트는 정보를 가지는 헤더입니다. ATM은 가상이죠. 가상회전을 통하여 전송하는 전송 및 교환 기술인데, ATM 전송은 교환 노드에서 단시간에 보낼 수 있는 셀의 수를 조절하고 전송 대역폭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적은 셀을 보내면 저속 전송이 되고, 많은 수의 셀을 보내면은 고속 전송이 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죠. ATM망은 사용자의 정보와 제어 정보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ATM에서는 문자, 음성, 영상이나 신호, 제어 정보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가 ATM 셀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XDSL인데요. XDSL은 제한된 거리에서 기존의 전화망을 이용하여 고주파수 대역의 모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제 멀티미디어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전화망의 모뎀을 사용하는 저속 전송은 이제 한계가 있었죠. 대역폭이 좀 넓고 고속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광케이블 같은 고속의 전송 매체를 사용하여 기관망을 이제 광대역화, 고속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전화국과 가입자를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오래전에 이미 구축되어 있었고, 모든 가입자망을 광케이블 같은 고속의 전송 매체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깔려있는 전화선의 가입자망을 이용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속의 네트워크를 구현하려는 기술이 개발되었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XDSL이었습니다. 그 다음 ADSL인데요. 1989년 미국의 벨코어가 VOD의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ADSL은 기존의 전화선에서 1.5에서 8Mbps의 하향 속도와 16에서 640kbps의 상향 속도로 약 10분의 1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ADSL인데요. HDSL인데요. ADSL과는 달리 대칭적인 전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HDSL은 두 쌍의 전화회선을 통하여 T1 또는 T2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해줬죠. 그리고 VDSL인데요. 미국의 ANSI와 유럽의 ETSI에서 표준화한 것으로서 ADSL과 유사한 비대칭형 가입자망입니다. VDSL은 ADSL보다 그 당시에 보다 높은 속도를 낼 수가 있었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얘기였죠. 그 다음 무선 망인데요. 와이드밴드도 비슷한 얘기죠. 브로드밴드 WLL입니다. 와이어레스 로컬망이죠. 광대역 고정 무선 가입자망이라고 하고요. 첨단 무선 가입자망으로 기지국가 가입자의 장치 사이에 무선으로, 가입자의 장치와 가입자의 컴퓨터 사이에는 유선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망의 이용과 이제 구축이 쉽고 유지 보수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아파트나 빌딩 등에서 쉽게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한 2년 정도의 서비스를 하다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죠. TCP/IP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면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TCP/IP 설정에는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설정 DNS 서버를 해야 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들은 유일한 IP 주소를 가져야 하고요. 여기에서 유일한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세 개의 다른 컴퓨터와도 이와 동일한 IP 주소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는요, 내 컴퓨터의 패킷이 외부의 네트워크로 나가거나 외부 네트워크의 패킷이 내 네트워크의 서브넷으로 들어왔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연결점이죠. 그 다음에 DNS 서버입니다. 네이버 도메인과 같이 IP 주소를 변환시켜주는 것이 DNS 서버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요, 인터넷은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14746XX 네트워크 주소가 1474600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 모두 약 216개의 컴퓨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203.246.245X라고 하면은 그 회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주소가 203.246.245.0이고 그 네트워크 안에 약 280개의 컴퓨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브넷은 하나의 회사 안에도 이제 여러 개의 부서가 있고 하나의 대학 안에도 여러 개의 단과 대학이나 학과가 있듯이 14746XX 네트워크를 1474610X, 1474611X와 같이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서버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넷 마스크는 IP 주소는 컴퓨터를 식별하는데 네 자리수로 모두 8 곱하기 4, 32비트이며 이 네 자리의 수 중에서 앞의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는 네트워크 주소 나타내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수는 이제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컴퓨터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동 IP는요, 자기 집에서나 가입한 U+나든지 KT와 같은 통신망 회사의 서버가 자동으로 DNS 서버와 IP 주소를 할당해 줍니다. 집에서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서버에서 할당해 주는 IP 주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동 IP라고 하죠. 이로써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과 월드와이어 웹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